안녕하세요. 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유쾌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사람 같습니까? 제가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오늘 또 강연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엄마 얘기 좀 하지 마. 방송에 가서 엄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잠깐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주님, 만약에 이 시간에 죽으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죽음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진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두가 좀 무겁죠, 그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아주 무거운 주제를 꺼내나.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진 걸 아시고 저를 죽이려고 하셨죠.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되기 전에,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독약을 잘못 먹었어요. 그 스토리가 길지만 독약을 잘못 먹었어요. 아기가 독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읍내에, 제가 아주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읍내에 조그만 병원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 갔더니 이 아기는 곧 죽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아랫목에다가 눕혀놓고 내일 아침에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아주 심한 사춘기 시절이 보통은 다 어렵잖아요. 굉장히 보통의 사람들도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의 사춘기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 아기 때 죽다가 살아났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죽었으면. 수도 없이 그 말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지금 저는 그때 살아나기를 너무나 잘했다. 지금 내가 살아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이제 다 준비해놓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놓고 내일 죽어야지 했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기를 너무 잘했구나.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내가 살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 직업을 가진 것은 아주 그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직업을 좀 가졌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저는 굉장히 우울한,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영유아들도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영유아기의 우울증, 그리고 아동기의 우울증, 청소년기의 우울증 다 경험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약간의 감기 같은 우울증 아마 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울증을 깊이 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우울증은 죽음을 부르는 병이구나. 죽음과 계속해서 한 발씩 가까이 다가가는 병이구나. 이것은 말기 암과도 같이 자기의 의지와는 자기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병이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로 던지거든요. 박사님, 우울증은 정신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뭐 혈액형으로는 A형이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이 생겨요. 아니면 너무 내성적으로 태어나서 우울증이 생겨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울증은 마음에 생기는 병인데 합병증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통 당뇨병이나 다른 병에 걸리면 합병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합병증을 앓게 되는데 그 병들이 불안증, 편집증, 강박증,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 중독.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나 뭐 그런 인터넷 중독에 잘 빠져요. 조그만 아이들이, 아동기, 청소년기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관찰해 보면 그 배후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는 우울증이 같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중독은 왜 생기냐? 너무너무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생겨요. 우울증도 너무 외로워서 생겨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항상 왜 이렇게 시끄럽고 전쟁터 같을까? 엄마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고 너무나 왜 친척들은 우리 집에 와서 싸우지? 우리 집에 와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냥 뭐 이렇게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인 저에게는 여기가 살벌한 전쟁터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싸웠어요.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평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평상에서 그 어른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른들이 와서 칼이나 낫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와요. 그리고 그 평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나무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새통 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저는 부모님이 물론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전쟁터를 경험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이 차단돼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나를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린 저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동생들은 너무 나이가 많이 터울이 져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단 한 사람도 없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서 죽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죽어요. 저의 상담실에 누가 오느냐 하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의 상담실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고 싶더라도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립무원에 쌓여서 나는 아무도 없구나. 세상을 둘러보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이렇게 고통에 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몇 년째 지금 자살률 세계 1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왜 죽고 싶어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용기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힘든 사춘기를 보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이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면 그 당시에는 우물물을 길어 먹을 때였어요. 근데 그 우물물 옆에 향나무가 하나 서 있었고, 보통 우물물 옆에 향나무가 서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향나무 우물에 제가 그때는 굉장히 왜소하고 조그만 아이였는데 항상 이렇게 너무나 기운이 없고 지쳐서 이게 우울증이 오면요, 몸에도 신체화 증상이 생겨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리고 뼈 건강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져요. 몸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오며 가며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한 번 가고 집에 올 때 한 번 보는데 그 우물에 좀 높이였어요. 그 우물에 기어 올라서 제가 거기를 퐁당 빠지면은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우울증이라는 게 사랑이 없고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또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정말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가끔 제가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많이 글귀를 적어놨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글귀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우울증이 분노가 자꾸만 생기거든요.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불안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게 분노인데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찌르면 자살로 가는 것이고 타인을 향하면 타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경우에 성격 장애자,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 장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밖으로 제 분노를 표출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나 좀 사랑해주지.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힘들겠지만 막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은 오히려 나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그래서 그 분노가 저를 계속 찌르면서 그 우물을 보면요, 저 아래편에 까만 물이 출렁출렁 거려요. 내가 저기에 몸을 날리면 엄마 아빠가 잠시는 마음 아파하겠지. 이게 복수예요. 소심한 복수예요. 사실은 복수 심리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있고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있고 부모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주 훌륭했더라도 그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게 되면 뭐 학교에서든 또래 관계에서든 왕따를 당했든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그게 묵혀져서 심한 상처가 돼서 그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울증이 생겼죠. 그리고는 불안장애가 생겼어요. 대인기피가 생기더라고요. 사람하고 접촉을 못 하겠어요.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공황장애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황장애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이제 내가 몇 초 후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그 공황장애가 생긴 원인을 찾아서 심리치료를 하면은 금방 괜찮아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조그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내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한 엄마로서 살면 이 내 두 아이에게 불행한 삶을 물려주겠구나.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문득 왔어요. 그게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의 5년, 10년에 걸쳐서 계속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사람은 단번에 치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때로는 우주만큼 넓기 때문에 그 속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울증을 유발하고 불안증을 유발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탐색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왜 우울해졌는가? 왜 불안해졌지? 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지?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때로 가벼운 사람들은 저를 한 10번만 만나도 괜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야지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편적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직업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치유를 이루어가면서 한 절반 정도 제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부터 내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제 좀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10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쳤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수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련생이 돼서, 수련생 때는 뭐 치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나자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죽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한계가 있는데, 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멘토같이 저를 아껴주는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자기의 몸도 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내 몸을 돌봐야지 이게 롱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은요, 자살 시도를 계속해요.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만나기만 하면 이 아이가 얼마만큼 아프구나, 어떤 슬픔이 있구나, 어떤 외로움이 있구나, 어떤 고통에 지금 휩싸여 있구나 그냥 알아차려요. 몇 마디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알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내가
다시는 자살 시도를 하지 못하게 돕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책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데요. 자살 시도를 할 때 이렇게 팔목을 긋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고 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한 번만 더 자살 시도를 하고 오면 나 다시는 너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아픈 아이들을 만나고 30대를 만나고 40대를 만나고 노인을 만났어요. 제 임상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저는 5살짜리 아이가 우울증에 걸린 것도 봤고요. 70대 노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한강으로 막 달려가는 걸 자녀들이 붙잡고 온 것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내가 이게 생명의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구나. 사실은 심리상담이라는 건 들어주는 건데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조금씩 소진하면서 100%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이면의 고통까지 보면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냥 겉으로 저 이런 것 때문에 아파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는 얘기 이면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말하지 못하는 감정까지도 읽어내야 되는, 그래서 초집중을 해야만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내 목숨을 나눠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구나,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나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은 저의 상처를 보게 하고 제 속에 아직 제 내면 깊은 곳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치유의 지점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미랄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들도 나에게 미랄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어렴풋하게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벌써 10년 전, 20년 전 사람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픈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상담실에 앉아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치유자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치유의 과정 동안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치유를 끝까지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 사람들이 저를 치유를 하면서 저의 아픈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게 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스토리가 있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제가 상담실에 있다가 왔거든요.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저를 찾아온 그 사람들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매번마다 매 시간마다 저 죽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낫겠지만 저는 안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찾아오는 그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를 표해요. 너무 고맙다. 조그만 아이들한테는 네가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삶의 초점, 모든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이 치유와 회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강선영의 힐링 카페라고 매주 진행하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와서 저와 대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연을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힘든 사연들을 올려주셔요. 근데 그 일도 너무나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아웃풋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아픈 상태에 있다면 그걸 감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이 낫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저는 인간의 위대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상처도 쉽게 받고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상처를 받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심리적인 많은 병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치유를 할 수 있고 치유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치료를 받았더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제 보입니다. 저 사람이 맨날 우울해하고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는지 이제 보입니다. 자기의 아픔에 쌓여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옆에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안전한 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 너무나 살벌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쟁 사회예요. 그리고 뭔가 투쟁적으로 살아야지만 그래야 승리하고 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는 안전한 곳, 안전한 사람이 실은 내 옆에 있었구나.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털어놓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한 자락을 좀 펼치고 열어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경쟁, 이렇게 막 그냥 분란, 어떤 투쟁적인 것,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사랑을 좀 흘려보낸다면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 1위라는 이 오명을 좀 벗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자살을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세어봤어요. 내가 얼마 정도 자살을 시도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2, 3일에 한 번씩 자살을 시도했는데 거의 한 300번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죽고 살았으니까 저로 인해서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를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 제가 우울증으로 병들고 힘들어서 길을 걷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쓰러졌을 때 누군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저를 부축해 주면서 학생 정신 차려 하면서 저를 보듬어 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저에게는 미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쓰러져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저는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스쳐 지나갔던 모든 생애 속에 제가 우울증으로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던 그때에도 모든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랑이 저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면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넌 그것밖에 안 돼? 제발 좀 다르게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너무 아픈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상처예요. 그래, 네가 아프구나. 네가 아픈 걸 알겠어. 얼마나 아프니? 내가 같이 아파해 줄게. 내가 네 옆에 머물러 줄게. 아니면 말없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답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답을 알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뭐 그런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정신력을 가져봐. 정신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울증 걸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숨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조금씩 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네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라고 그냥 옆에 잠시 머물러 있기만 해도 아마 너무너무 따뜻한 세상이 되면서 상처 입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제발 단 한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한강 다리 위에서 혹은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도. 제가 너무나 아파봤고 죽을 만큼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요. 뭐 그렇게 죽으려고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머물러 있어주면 좋겠어요. 안전한 사람으로. 저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사랑을 받고,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어쩌면 지금 그 우울증 상태가 아니실까라고 좀 염려가 좀 되는 면이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스스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일매일 자기의 감정일지를 써보는 거예요.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나의 감정의 흐름 있잖아요. 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우울한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이 잘 없고, 계속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는 희망도 없고 앞으로 절망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을 기억했다가 쭉 적어보는 거예요. 감정일지를.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감정이 계속해서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탐색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음악이라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자기의 내면을 그 시구절마다에 한번 이렇게 반추를 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기를 추스릴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도저히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다라고 했을 때는
집 가까운 쪽에 심리치료센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곳을 가거나 아니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일시적으로 잠깐 약을 처방해서 먹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병원을 가거나 심리치료실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연령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사춘기 청소년이면은 대답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을까?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자격이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찔러요. 이렇게 내가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있어. 라는 거를 사인을 계속 보내서 어느 순간에 눈을 돌려서 그 친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친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아주 깊은 우울증에 쌓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터치하면서 사랑의 터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터치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조금만 열리면 어떤 심한 우울증도 이제 그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저에게 왜 사냐고 물으시면 저는 죽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